안녕하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입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동네 복지센터나 병원, 심지어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기초연금 올라간다던데 나는 해당될까? 요즘은 병원비도 덜 낸다더라. 정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다시 늘린다고 하던데. 이처럼 새 정부가 발표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복지 정책 하나하나는 곧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해서 의료비, 주거 문제, 일자리, 돌봄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한 삶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복지 정책은 단순히 돈을 더 주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고령화 사회에서 진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고려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된 것뿐만 아니라 수급 대상 기준도 완화되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병원 진료비와 약값에 들어가는 부담도 한층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70대 이상 어르신이 일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도 확대되었고 공공임대주택이나 장기요양 서비스도 한결 더 현실에 맞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폰 교육과 키오스크 이용 도우미 같은 디지털 지원 정책까지 포함되어 있어 복잡한 행정처리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것도 예전보다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노인복지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며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을 골라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혜택이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의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지급 금액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의 어르신께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 정액이 약 202만 원 이하일 때, 부부 가구는 323만 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조금 더 완화되어 단독 가구는 약 21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33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이전에는 기준을 간신히 넘겨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이제는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지급 금액 역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수급자는 월 최대 40만 원, 부부 수급자는 최대 64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수급 대상자 선정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금융재산과 자동차 소유 여부 등 까다로운 기준들이 많아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도 탈락이야? 하고 섭섭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산 환산율과 공제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실제 생활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금융재산은 아예 제외되거나 실제 거주 주택의 가치도 더 유연하게 평가됩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자존감과 삶의 여유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전기세, 약값,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을 감당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에도 식비나 병원비를 덜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도 점점 쉬워지고 있는 만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과 의료비 관련 정책 변화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늘고 연금이 나와도 병원비 부담이 크면 결국 생활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입니다.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 즉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70세 이상 어르신은 30%를 본인이 부담했는데 이제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 부담률이 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그만큼 병원 한 번 갈 때 내야 하는 돈이 확 줄어드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만성질환 관리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오래 앓게 되는 병은 진료비보다도 매달 약값이 더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통해 진료비 일부는 물론 약제비까지 일정 수준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동네 의원에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받는 구조를 더 확대하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형 병원을 어렵게 찾아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꾸준히 믿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제도도 손질됩니다. 고령층에게는 위암, 대장암, 폐암 같은 중증 질환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한데요. 정부는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더 촘촘하게 조정해 놓치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점은 이번 정책들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찾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비 부담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비가 무서워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바로 진료받고 필요한 약도 꾸준히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정책의 확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그만큼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수단을 넘어서 삶의 리듬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정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노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 원을 넘겼고 참여 인원도 기존보다 15%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령대별 세분화된 일자리를 신설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65세 초반에 맞춰져 있었던 일자리가 이제는 70대 이상 어르신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업무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안전지킴이, 복지시설 안내 도우미, 학교 앞 보행 안전 지원 같은 직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단위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연계형 사회활동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글을 잘 쓰시는 분은 어르신 신문 편집 봉사, 손재주가 좋으신 분은 재봉이나 수공예,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은 텃밭 가꾸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변화는 노인 일자리 신청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서류도 복잡하고 신청 시기도 정해져 있어서 놓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 신청뿐 아니라 동네 복지시설에 가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단지 일을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 안에서 연결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매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 실제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복지와 공공임대 지원 확대입니다. 살 곳이 안정돼야 마음이 놓이고 주거비 걱정이 줄어야 노후에도 숨통이 트이기 마련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영구임대주택 외에도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커뮤니티형 실버하우징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단순히 월세가 저렴하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전손잡이 설치, 단차 없는 구조, 응급호출 장치 같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일정 지역에서는 주거지 내에 복지사나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 상담이나 긴급 대응까지 해주는 복합돌봄형 임대주택도 시범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고령자 우선 배정 제도도 마련됩니다. 기존에 살던 집이 없어지게 될 때 임대 전환이나 재입주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집을 잃고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에게는 기존보다 월 지급액이 증가했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지역별 물가와 주거비 차이를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무주택 고령자뿐 아니라 자녀와 따로 살며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분들도 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후 공공임대 신청이나 주거급여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힘든 일 중 하나가 내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더라도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거복지 대책은 보다 실질적이고 촘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 정책입니다. 요즘 세상은 은행 업무도 병원 예약도 심지어 복지 혜택 신청조차도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로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세상이 너무 빨라져서 따라가기 어렵다 하고 느끼고 계십니다. 정부는 바로 이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지원 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문자 발송부터 사진 보내기, 은행 앱 사용,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활용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이용 지원 사업도 강화되었습니다. 무인 발권기나 자동 주문기 앞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안내 도우미가 실제 현장에 배치되어 식당, 영화관, 병원 등에서 직접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직접 함께 기기를 조작해보며 체험하게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디지털 접근성 취약계층 전담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노년층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이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여기에 투입될 예정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통한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만 가능했던 정부 서비스들이 이제는 전화 상담이나 방문 신청도 다시 가능하도록 일부 조정되었고 대리 신청을 보다 쉽게 허용하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변화에 어르신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다가간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흐름은 빠르지만 그 속에서 어르신의 권리와 편의는 절대 뒤처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혼자 일상생활을 꾸려가기 어려워지는 시점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번 정부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비스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편했습니다. 예전에는 등급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간편심사 제도를 통해 빠르면 2주 안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등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제한되는 경우에는 등급 외 서비스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하루 3시간까지만 가능했던 방문 요양 서비스가 이제는 최대 45시간까지 확대되었고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중복질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 5일 이상 돌봄이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돌봄과 응급 돌봄도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족돌봄 지원제도와 장기요양을 연계하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가족은 직장과의 양립이 어려워 일을 그만두거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제는 가족돌봄 휴가나 시간제 근무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경제적 손실 없이 부모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안부 확인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된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단순히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고립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질적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설 간호사나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을 현실화하고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규로 설립하는 데 예산을 늘리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시기를 편안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복지 영역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어르신의 삶 전체를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번째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과 문화생활 혜택입니다. 복잡한 제도나 숫자보다도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지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께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하철 무료 이용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에 경로우대가 등록되어 있으면 별도의 표를 사지 않아도 지하철 개찰구를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고립감 해소와 사회참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도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복지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연 1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약 11만 원의 지원금이 충전되어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지역 내 등록된 문화시설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자주 접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께 새로운 여가 시간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이외에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영화 관람 프로그램, 문화센터의 시니어 강좌 수강비 할인, 체육회관의 헬스장 수영장 할인권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마련된 혜택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65세 이상 무료 이발 서비스, 전통시장 상품권 지급, 문화행사 우선 초대 제도까지 운영하며 복지의 손길을 생활 구석구석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혜택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금씩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혜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혜택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거주하시는 지역 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이와 관련한 안내지를 받을 수 있고 직원이 함께 신청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녀분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 포털을 한 번만 살펴보셔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문화생활 지원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씨앗입니다. 누구나 나이 들면 고립되기 쉽지만 이런 정책들을 통해 계속 바깥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지방정부와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특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정부의 기본 정책 외에도 각 지자체는 자체 예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해 더 세밀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앙정부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을 지원하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서울시는 효도카드라는 이름으로 교통비, 병원비, 안경구입비,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연간 약 3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사용처도 정해져 있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 안심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혼자 사시는 고령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생활지원사나 간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약 복용이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고독사 예방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실질적 안전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실버문화 누림 사업을 통해 지역 미술관, 영화관, 공연장과 연계한 어르신 전용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료 교양 강좌나 문화공연 초대권을 배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과 무료 건강검진이 구군 보건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도 빠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전라남도나 강원도처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이동 복지 차량과 이동 진료버스가 마을로 직접 찾아가고 재래식 주택에 사는 고령자를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벽에 단열재를 덧대거나 낡은 전선을 교체하고 화장실을 고쳐주는 서비스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도시보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사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그 지역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있고 정책 대부분은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군청,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놓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노인 전용 상담 콜센터를 따로 설치해 전화 한 통으로도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지역이든 어르신을 위한 복지의 폭은 꾸준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더불어 지자체 복지까지 함께 챙기신다면 훨씬 든든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 변화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부터 병원비 경감, 일자리 확대, 공공임대주택과 돌봄 서비스, 디지털 교육과 문화 혜택 그리고 지자체의 맞춤형 정책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모이면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에 큰 힘이 되는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는 달라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지 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놓치고 계신 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는 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걸음 더 움직인 지금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삶을 채우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